볼삼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4 그 5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냉전체제의 성립과 변화를 주제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 그들이 대립하는 냉전체제의 특성은 무엇이고 세계사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쟁 범죄 국가였던 일본이 보통 국가로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냉전과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국제사회 복귀가 한반도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1년 연합국,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 이 두 수상이 만나서 두 지도자가 만나서 대서양 헌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파리 강화회의를 열고 나서 그 이후에 세계사의 흐름은 세계사의 체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중에 가장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제사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방향타를 설정한 게 대서양 헌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대서양 헌장에 기반해서 결국 국제연합이 전후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United Nations, UN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국제연맹,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만들어졌던 국제연맹과 2차 세계대전 후에 만들어지는 국제연합은 국제기구로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국제연합의 특징을 살펴봐야 되겠죠? 국제연합은 안전보장 이사회를 설치해서 상임 이사국 5개를 두고 이 나라들에게 거부권을 줌으로써 한 나라가 독주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UN 상임 이사국 5개 나라는 어디냐? 당연히 연합국의 핵심이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는 들어가겠죠. 소련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이제 중국이죠. 당시에 중국은 장개석의 중화민국이었으나 훗날 마오쩌둥이 세웠던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교체되죠. 이 나라들 이외에도 뭐 독일이라든가 인도라든가 그리고 뭐 일본, 뭐 브라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큰 등치 큰 나라들 다 여기 상임이사국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근데 현재까지 하여튼 이 5나라가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연합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엔군 파견에 있다는 거죠. 국제연맹의 한계점 중에 가장 큰 게 군사적인 제재 수단이 없었다는 거였는데 이제 국제연합은 국제 분쟁에서 도발국을 제재할 수 있는 무력, 유엔군을 파견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유엔군을 파견할 수 있게 되었고 처음으로 유엔군이 파견된 국제 분쟁이 뭐가 있습니까? 잘 아시죠? 6.25 한국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국제연합도 유엔도 냉전체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이들이 대립하는 냉전체제가 강화되면서 그리고 회원국 간의 국제적인 다양한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뭐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화 유지 노력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만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있는 게 어디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냉전체제의 성립. 냉전 체제의 반대말은 열전이죠. 열전이라는 건 둘이 파이팅 제대로 전쟁 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나지 않지만 직접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대립하는 거 이런 걸 냉전이라고 하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방 공산주의 진영 그래서 동서 냉전 체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동서 냉전 체제. 가 성립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이 군사력을 앞세워서 독일하고 싸우면서 이제 탱크를 앞세워서 유럽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체코슬로바키아라든가 루마니아, 뭐 폴란드, 헝가리 이런 나라들을 점령을 해버리죠. 그리고 그런 나라들을 공산화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특히 동유럽 지역이 공산화가 되죠. 이 모습을 바라본 미국은 이러면 소련이 이제 서유럽 진영까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당시 2차 세계대전으로 서유럽 진영은 거의 뭐 초토화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이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리스, 터키 지역까지 막 세력을 확대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건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련의 유럽으로의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막아내겠다. 공산주의 팽창을 막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이죠. 그리고 당시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었던 이 사람이 국무장관이었나 맞죠? 재무장관이 아니라 국무장관이었던 마셜이 하버드 대학교 연설을 통해서 그 유럽을 경제적으로 다시 부흥시켜야 된다. 그래서 유럽 부흥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유럽을 몇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더라도 유럽을 부흥시켜서 경제적으로 성장한 유럽이 소련이라든가 공산주의 세력의 세력 확대를 막을 수 있는 방어막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 가난하면 먹힌다는 겁니다. 이게 머셜 플랜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유럽 부흥 계획. 그런데 우리는 흔히 마셜 플랜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소련도 공산주의 진영들의 세력 확대를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소련에 맞서겠다고 하니까 소련의 공산주의 확대로부터 유럽을 보호하겠다고 하니 소련도 나름 자신들 공산주의 진영을 묶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에 대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민포럼이라는 것을 조직하게 됩니다. 국제공산당 조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공산주의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은 이제 동독과 소독으로 분할이 되죠. 분단이 되는데 특히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동독 진영의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를린 같은 경우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 네 나라가 분할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서베를린 지역은 서방 진영이, 동베를린 지역은 이제 그러니까 소련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동독 안에 베를린이 있는데 수도 베를린은 또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이 점령하고 있는 서베를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섬과 같았던 거죠. 근데 소련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철로라든가 도로를 다 봉쇄해 버렸습니다. 물자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비행기로 베를린에 공수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우리 교과서에 베를린 공수라고 하는 사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련의 봉쇄를 무력화해 간 거죠. 동서 냉전 체제 양 진영의 대립을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본주의 진영은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부흥 계획 마셜 플랜을 통해서 유럽의 경제를 지원해주고 서유럽의 경제를 지원해주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북대서양이니까 뭐겠습니까? 노스 아틀랜틱이 되겠죠. 조약기구 트레티 뭐 오거니제이션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앞글자를 따서 나토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만들자 소련 같은 경우에도 공산주의 진영은 소련을 중심으로 마셜 플랜에 맞서서 자기들 동유럽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를 지원해주고 서로 도와주자라는 이 의미로 동유럽 경제 상호 원조 회의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코메콘이죠.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1955년에는 서독까지 여기에 가입하게 되자 이제 군사적으로도 자신들도 하나의 조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이걸 했다 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합니다. 바르샤바 트레티 오거니제이션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WTO 국제무역기구 WTO 아닙니다. 아시아 지역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뭐 유럽 지역에서는 지금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심했지만 이러한 냉전이 아시아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미국의 원래 계획은 뭐였을까요? 미국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에 강력한 나라가 있죠. 연합군 중에 중국입니다. 이 중국을 거점으로 삼아서 파트너로 삼아서 소련에게 맞서려고 했던 게 미국의 원래 계획이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버렸습니까? 이 중국이 공산화돼 버리죠. 그리고 대만으로
중화민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일본이 항복하고 나서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다시 싸움이 붙는 게 2차 국共내전이었는데요. 여기서 공산당이 승리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기억회로를 좀 돌려볼까요? 1차 국공 합작을 통해서 순원이 살아있을 때, 손문이 살아있을 때 국공 합작을 통해서 북벌을 단행하고 혁명을 완성하려고 했는데 순원이 죽고 나서 장개석이 뒤통수를 쳐버리죠. 그래서 국공 합작이 결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이 쳐들어오고 나서도 장개석은 계속 일본과의 싸움보다는 공산당과의 싸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우리 배웠던 무슨 사건입니까? 시안 사건을 통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그리고 2차 국공합작을 맺으면서 일본과의 싸움, 항일투쟁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근데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니까 이제 중국 땅 놓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2차 국공내전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이제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하게 되고 장개석의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대만으로 밀려나게 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에서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중국을 파트너로 해서 아시아에서의 소련에 맞서려고 했던 미국이었는데 중국이 공산화돼 버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49년에 선포되는 거죠. 이제 미국의 고민은 심각해집니다. 중국이 무너져 버렸어요. 타이완으로 밀려나 버렸어요. 그렇다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파트너로 소련에 맞설 반공 거점 국가가 새롭게 필요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눈에 들어온 게 일본이죠. 일본은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의 패전 국가로서 미국 중심의 연합국 최고사령부, 우리가 흔히 GHQ라고 하죠. GHQ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었고 통치자는 메가더였죠. 초대 최고 사령관이었죠. 그리고 일본은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쟁을 포기. 우리나라는 다시는 다른 나라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왕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인간 선언을 통해서 현실에 나타난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전쟁의 책임으로부터 비껴가면서 이폰군주제 국가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일본의 평화헌법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나치 전쟁 범죄자들의 전범 재판인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이 있었다면 아시아 지역 도쿄에서는 도쿄 국제 군사 재판,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이 처벌받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다 면책돼 버립니다. 그래서 독일하고는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죠. 우리 교과서에 그 두 부분을 비교해 놓은 표가 있으니까 그건 한번 깊이 보기 참고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겠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 전범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전쟁 범죄를 일으킬 수 없도록 입법 조치를 했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재발 방지 조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뭐겠습니까? 하이켄크로츠 그 나치의 그 꺽쇠 십자가 나치의 상징물은 유럽 쪽에서 굉장히 터부시되고 있지만 일본의 상징이었던 우길기는 어때요? 지금도 일본은 그 일본의 고유 디자인에 뭐네 하면서 그냥 뭐 세계 만방에 뭐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본은 뭐 그 이야기만 계속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독일은 지금도 계속 반성하고 뭐 전후에도 뭐 70조 원, 80조 원 가까운 돈을 이렇게 보상금으로 지급한 반면에 일본은 뭐 지금까지 자신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나라들에 대해서 한 7조 원 정도 배상했다 보니까 독일에 비해서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돈만 배상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자기들도 원폭 피해 당했다고 피해자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선생님이 그런 말씀 드렸죠. 전쟁을 하려면 선전포고하고 전쟁하고 나서 전쟁이 끝났다라는 건 종전 회담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강화조약을 맺어야 된다고. 2차 세계대전 일본이 일으켰던 태평양 전쟁을 끝맺음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반도도 지금 아직까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 한국전쟁 6.25가 이제 끝나려면 정식적으로 종전 회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2월로 지금 평론가들이나 정치인들이 예상하고 있는 종전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전쟁이 끝나는 거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사라진 마당에 중국이 공산화되어 버리자 이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강화되는 데 대해서 우려를 하고 일본을 새롭게 반공 거점 국가로 자신들의 파트너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이 전쟁 범죄 국가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손잡을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을 자신들의 파트너로 일본에게 유리하게 많이 해줍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에 끼치는 악영향이 뭐겠어요? 독도 문제죠. 독도가 왜 이렇게 확실히 우리 땅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딱 땅땅땅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딱 결정을 내려버렸으면 간단할 것을 이렇게 애매하게 둬가지고 지금까지 미국, 일본으로부터 자기 땅이네 뭐냐 하는 빌미를 만들어 주느냐. 냉전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일본을 빨리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었던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아, 그리고 일본의 경제 부흥을 미국이 지원해주게 됩니다. 일본은 운이 좋았던 게 또 우리나라에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미국이 일본의 군수 공장을 만들어서 한국에다가 전쟁 물자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쟁 특수로 망했던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경제 부흥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기도 전에 이미 1951년에 미일 안보조약이라는 걸 맺어서 일본을 지켜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 미군을 주둔시키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갔던 거죠. 벌써 17분이 돼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